네, 일단은 뉴욕 증시 급락 흐름이 다소 진정이 된 가운데 국내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주말에 완화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증시는 이 정책과 실적 모멘텀이 강하고 이 부분들이 시장을 또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특징주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과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이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중에 이 공식 선언을 앞두고 이미 주가가 또 상승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장마감 이후에 결국에는 매각 무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리스크를 이제 확실하게 좀 덜어내게 된 건가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그렇게 네. 봐야 될 수는 있는데요. 특히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면서 일단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리스크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를 모르고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인지를 했던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건설 쪽에 집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아직까지 또 한 2,500억 가까운 어떤 계약금 인수 반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만큼 또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는 하시되 일단 지금 또 이제 시장에서 조명하는 부분들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뭐 PER 5배, 네. 그리고 PBR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0.5배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건설주라는 한정적인 부분들이죠. 건설주에 대해서 아직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쪽에서 이 부분만 부각받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쭉쭉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건설 업황이라든가 또 HDC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흐름들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으면은 일단 단기 반등은 인정하되 추가적으로는 또 관망의 흐름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지난 주 금요일에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반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25,000원대 이상, 약 지난 고점대까지 합치게 되면 한 26,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를 했다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긴 하지만 더 빠르게 강하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불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녹아든 상황이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을 이제 또 기대해 보기는 다소 힘든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보락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생산 의약품에 대미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락이 관련 수혜주로 꼽히던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렇게 어제 그 전자공시 들어가서 봤더니 식품 첨가물 비중이 월등히 많아요. 사실 한 70% 되고 네. 원료 의약품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6%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엮어버린 것 같아요. 좀 엮어서 주가를 좀 상한가로 이제 급등시킨 것 같은데 워낙 또 시총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런 재료에 좀 민감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 일단 뉴스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보고 계셨겠지만 지금 뭐 미국이 워낙 이제 강력하게 뭐 화웨이라든가 중국의 기술 기업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카드가 뭐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나온 건 아니고 한 뭐 이렇게 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그 말이 좀 발단이 돼가지고 이게 좀 가시화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원료의약품 생산량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네. 상황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원료의약품 생산 시설이 거의 없어요. 예전엔 다 만들었는데 그게 해외 쪽으로 다 돌리다 보니까 다 대부분 이제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좀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인도가 미국 쪽에 지금 대부분 그 의약품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인도마저도 그 원료 의약품은 대부분 또 중국에서 많이 또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이 이거를 뭐 인도 쪽에 만약에 뭐 수출을 안 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료 의약품 공급이 이게 부족해지면서 미국 의약품 시장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대체제가 뭐 한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이제 원료 의약품 회사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내 이제 원료의약품 관련 쪽 꼭 이 기업만이 아니라 또 국내에도 경보제약이라는 또 대표적인 기업이 네. 있어요. 그 기업까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는 사실이 그냥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언론 기사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설사 이게 수혜를 받는다고 해도 보락에 미친 영향 저는 크지 않다고 보네요. 매출이 지금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보제약처럼 아예 그냥 원료의약품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오늘 보락이 아침에 좀 급등하겠지만 일단 올라온다면 좀 저는 수혜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테마성이 짙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최근 디지털 뉴딜 정책 모멘텀 속에 대기업 관련 SI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또 증권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롯데그룹의 스마트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또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다각화로 하반기 매출액이 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SI 관련주에서 투자 매력도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SI하고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스템 통합 관련된 쪽으로 어떻게 보면 국내 대기업의 IT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뭐 포스코 ICT, 삼성 SDS, 네. 신세계 INC. 네, 잘하시네요. 이제 경제 전문 MC답게 잘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듯이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같은 그룹사 계열 물량과 함께 안정적인 흐름들과 성장성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하나 또 아쉬운 점은 자기네 계열사 중심으로 어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어떤 한정적인 내부 거래가 좀 더 강화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대적인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하다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점수를 많이 줬던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돼서 뭐 디지털 댐 사업이라든가 정부의 주도하에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좀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 아닐까 하는 관점 쪽에서 일단 좀 들썩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각각의 어떤 그룹사별로 그러면 이제 비대면 온라인 쪽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표적인 뭐 클라우딩이라든가 그리고 또 롯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통 쪽의 기업들이 많은 만큼 그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생산, 판매, 물류 뭐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쌓고 그에 따라서 다시 효율화시키는 작업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부각받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뭐 보통 얘기하는 뭐 데이터 밸류체인 이런 네. 쪽으로 앞으로 대기업들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기조고 또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쪽을 그렇게 이제 뒤늦게 강화시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대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살짝 또 조정을 받고 아직 지금의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고점권역으로 보여줬던 4만 원대 정도까지는 추가로 시도는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기업 계열사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저평가고 그리고 약간 시장에서 어떤 최근에 어떤 클라우딩 관련된 쪽으로서 부각받는 게 다우기술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네네. 다우기술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탄력이 좀 더 강화되면서 그래도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모멘텀을 이런 쪽에서 좀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점수는 이쪽으로 좀 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우기술도 지난주 금요일에 잘 가서 제가 특징주로 보기는 했는데 뭘 네. 넣을까 하다 롯데정보통신을 넣었는데 다우기술까지 저희가 전략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만나볼 종목은 RF텍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5G 네트워크 강화로 인해서 관련된 실적이 본격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동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요. 고객사의 해외 수주 확대와 내년 고객사의 북미, 일본 그리고 인도향 물량 공급 시장
등을 고려해서 이 고객사안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RF텍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가요, 차장님? 네, 지금 계속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이게 원래 그 스마트폰 충전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매출 비중의 거의 90%가 거기예요. 근데 5G 쪽은 아직 부각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매출액이 많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5G 기지국에 들어가는 그 안테나 모듈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뭐 주로 이제 삼성 뭐 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좀 납품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이 연구원 얘기로는 내년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 안테나 쪽에 대한 매출이 무려 816%나 급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사가 계속해서 해외 수주 확대하고 뭐 북미라든가 인도, 뭐 일본이라든가 여러 지금 나라들이 다 5G 투자에 좀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사실 예측일 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좀 가봐야 되겠지만 올해 스마트폰 쪽에서는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좀 낮아진 상태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지금 주가가 위쪽으로 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41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300억이니까 PER 기준으로 한 7배에서 8배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 문제지만 지금 주가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고 있고요. 충분히 뭐 시총 4천억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전환사채 물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670만 주나 있어요. 지금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회사 전체 주식 수가 2,500만 주니까 거의 한 25% 정도 되는 물량이 언제든지 쏟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그런 매물 부담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좀 급등할 때 한 번씩 좀 덜어내시면서 네. 다시 좀 빠질 때 좀 담아가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내가 뭐 내년에 이거 뭐 지금 800% 성장한다니까 여기서 뭐 최소한 2배 이상 보겠다 이런 거보다도 어느 정도 20, 30% 올라가면 한 번씩 좀 챙기시면서 네.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시장 안에서 좀 5G가 대세잖아요. 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뭐 RF텍을 대표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뭐 이스페터시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뭐 HFR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차장님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네. HFR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면 꾸준하게 밀고 계시는군요.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그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레퍼런스가 네. 있으니까. 왜냐하면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게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2019년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해외인데 해외 쪽에서 지금 가장 적극적인 이제 주파수 경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이미 한 차례 끝났던 나라가 미국이고 뭐 미국이 워낙 지금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버라이즌 수주도 했고 뒤따라서 AT&T도 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를 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네. 당연히 HFR 또 솔리드 같은 기업들이 미국향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HFR 저희가 지난주에 또 특징주로 만나본 종목인데 HFR과 더불어서 솔리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다라고 팁을 조금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야심작 미르포 출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데 지난 11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네. 뭐 흥행 모멘텀을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로 보면 될까요? 일단 네.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서 뭐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흥행했다라는 종목이나 기업들 찾기가 좀 힘들죠. 맞아요. 그만큼 좀 네. 경쟁도 격화돼 있고 좀 히트치기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미르4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사전 예약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쪽에 기대감은 남아 있는데 또 사전 예약 관련된 수치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먼저 그를 좀 반영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게다가 일단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어떤 그 미르의 전설 2 관련돼서 중재하는 쪽에서 승소를 했죠. 거기 대상 회사가 액토즈 소프트나 이제 중국 회사 2개, 뭐 샨다 게임즈 뭐 이런 회사들과 함께 어느 정도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럼 피해를 본 만큼 이에 대해서 어떤 구상권을 청구해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추가로 어떤 소를 제기한 게 2조 5천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 돈 들어오게 되면 얼마만큼이냐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해를 본 만큼 승소를 해서 피해를 본 만큼 어느 정도 어떤 금액적인 부분들이 보상은 이어져도 뭐 2조 5천억까지 전부를 다 100% 배상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을 인정해 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더 긴 싸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보게 되면 지금 호재로 반응한 주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직전 고점대와 중기적인 저항권이 연결되는 4만 원대 부분까지 또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주가 독보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부분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인 거네요. 네, 아마 지금 가장 또 호재가 많은 시점이다 보니까 네. 이를 반영하는 가격 정도라고 하게 되면 4만 원대 전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38,000원에 마감이 됐는데 4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분과 이제 지난 금요일에 시장 안에서 좀 핫했던 종목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재료와 이슈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장 관심주 차장님 종목으로 들어볼게요. 예, 네. 저는 그 블루콤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넥밴드 아시죠? 넥밴드. 아, 진짜 추억의 얘기네요. 약간 이제 아재들이 좀 있잖아요. 한때 정말 예.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네. 그때 정말 잘 나갔어요. 그때 주가가 뭐 지금 7,000원대인데 그때 뭐 정말 엄청났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워낙 또 이게 핫했었고 또 LG전자의 또 ODM으로 납품이 되면서 굉장한 성장을 구가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사라져 버렸죠. 사실은 네. 사라져 버리면서 매출도 많이 지금 급락을 하고 지금 여기 월봉 차트 나와 있는데 2016년도 대비해서 2019년 매출이 뭐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이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냥 붕괴가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냐. 지금 에어팟 시장이 워낙 지금 핫하잖아요. 무선 애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LG전자도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원래 중국의 고오텍이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받았어요. ODM을. 근데 그게 워낙 수율이 안 나오니까 이제 블루폼으로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루콤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끝이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 지금 LG전자가 지금 시장 점유율 목표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0.5%인데 내년에 한 1% 정도까지 이제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배 정도 더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만 보면 지금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LG전자 매출액이 2배만 늘어나도 굉장한 좀 주가 상승, 매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WS 무선 이어폰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LG전자가 좀 공격적인 또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기준으로 PER 7배고 뭐 전환사채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좀 굉장히 깨끗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뭐 중기적으로 10,000원까지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한 8,400원 정도 한 500-600원 정도에서는 약간 좀 저항은 있으니까 네. 목표가는 그 레벨까지 해주시고 아래쪽에 한 7,200원 정도 여기를 좀 손절선으로 잡으셔가지고 일단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LG전자 무선 이어폰 ODM 업체 블루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 8,600원, 손절 가격 7,200원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편리주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내일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